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한국어판 머릿말. 혁명의 로베스피에르, 로베스피에르의 혁명. 최갑수, 서울대 교수 서영사학. 서양사의 문외한들에게도 프랑스 혁명은 낯선 용어가 아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근대 세계를 빚어낸 세계사적 사건으로 높이 기린 탓일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 혁명은 하나가 아니었다. 1789년 5월 5일에 삼부회의 소집으로부터 나폴레옹의 브리메르 18일 1799년 11월 9일에 이르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칭하여 흔히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지만 1830년의 7월 혁명이나 1848년의 2월 혁명 또는 1871년의 파리 꼬민 역시 그 이름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거니와 심지어 한 세기 후인 1968년 5월 혁명에도 그 명칭이 주어지곤 한다. 19세기에 파리가 기침을 하면 전 유럽이 독감에 걸린다는 속설이 말해주듯이 18세기 말부터 거의 1세기 동안 파리는 거의 혁명의 수도였으니 아예 그 여러 혁명을 뭉뚱그려 하나의 프랑스 혁명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프랑스 혁명을 여러 개의 혁명이나 영구혁명으로 파악할 경우 1789년부터 1799년의 혁명은 아무래도 동류로 취급할 수 없어 종종 대혁명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갖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사회혁명의 시발이자 가장 큰 규모의 혁명에 속하니 능히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하다고 하겠다. 1.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프랑스 혁명을 기억하는 까닭은 역시 그것이 진정한 근대 이전과 이유를 가르는 가장 높은 분수령이 때문일 것이다. 이는 프랑스 혁명이 이룩한 성취의 내용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인권선언, 기본권, 자유, 평등, 우애, 혁명, 국민국가, 국민주권, 시민권, 헌법, 대의제, 정교분리, 호적, 박물관, 국립문서고, 의무교육, 국경일, 국기, 국가, 국민군, 개병제, 선거제, 균질적인 지방행정제, 도량형제, 입헌주의, 자유민주주의, 신교도 및 유대인의 해방 등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프랑스 혁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혁명이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것도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통해 이것들을 구체성을 획득했으며 전체적으로 근대 세계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기에 프랑스 혁명이 이룩한 근대성은 2세기가 넘는 시차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시대적이며 그것과는 매우 다른 문명권에 속했던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에 적지 않은 부분들이 그 혁명의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기는 우리 역사로 보자면 조선조의 정조 치세기 1777부터 1800년 말엽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만일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어 동시대인인 정약용 과 우리의 주인공 로베스피에르 와 만나 대화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조상인 타산보다 푸른 눈을 가진 이방인을 더 잘 이해할 법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다. 로베스피에르가 되게 젊은 나이에 죽었네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존재 방식을 규정해주는 사고의 기본 틀과 그것을 표현해주는 핵심적인 범주와 용어들이 정주기의 그것들보다는 프랑스 혁명기의 그것들과 더 가까운 친화성을 지니기 때문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의 우리와 2세기 전의 프랑스 혁명 사이에는 유럽이 이룩해낸 그 근대성에 적응하기 위한 참으로 힘겨웠던 우리의 고난의 역사가 놓여있는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현재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혁명은 근대성, 이것을 근대성 일로 규정하자. 을 뛰어넘는 또 다른 근대성을 또한 제시하였다. 혁명력 2년 1793년 9월 22일부터 1793년 9월 20일에 이른바 민중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보통선거제, 인민주권, 민중운동, 혁명정부, 노동권, 교육권, 행복주권, 통제경제, 국민총동원령, 소유권의 제한, 생존권, 의무교육제, 국민구호제, 향유의 평등, 민중협회, 공화국 혁명력, 민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평등주의, 노예제 폐지와 노예해방, 식민지해방투쟁, 영구혁명 등 근대성인은 근대성일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었다. 제헌의회가 1789년부터 1791년에 이룩한 신체제는 구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근대세계의 기본 원리를 잠재적으로 구현한 것이기는 했지만 제헌의원들이 1791년의 헌법을 통해 제시한 구체적인 대안은 대의제에 입각한 자유주의였다. 오직 일정한 수준의 재산을 가진 자들만이 참정권을 갖게 되는 체제였다. 소유권을 새로운 사회질서 및 정치, 체제의 토대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사회 세력인 부르주아들의 우위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였다. 인권선언에서 자유는 평등과 결합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특권계급의 타도와 귀족제의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이었을 뿐 민중을 동반자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그 평등은 권리의 평등에 불과했다. 하지만 자유가 소유권의 기반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면 설사 권리의 평등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자유와 평등은 양립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는가. 로베스피에르를 뽑아야만은 산악파 및 파리민주 상킬로트의 평등주의는 권리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들은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회정치 질서의 토대인 소유권의 문제에 다가설 수 있었고 기존의 소유자의 평등을 가하려고 했다. 프랑스 혁명은 이렇듯 비록 단명했지만 제한적인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사회민주주의를 단지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로서 제시하여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후대인들에게 하나의 전범이 되었다. 혁명력 2년이 제시한 강령이 유럽에서조차 구체화되는 것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고 보면 근대성이가 여전히 우리의 인식지평 저 앞에 있는 선진적인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프랑스 혁명은 근대를 향한 또 다른 길을 제시하였다. 현실 사회주의의 죽음을 목도한 우리로서 그것이 근대성의 한 단계인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이른바 탈근대의 한 계기인지를 자신있게 판별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혁명에서 제3의 근대성을 추출해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바베프, 프랑스와 노르웨이 바베프, 1760년부터 1791년의 공산주의이다. 사적 소유제의 폐지, 공산주의, 평등주의자의 음모, 혁명적 독재, 사회주의 등 그 역시 사회의 목표가 공공의 행복에 있으며 혁명은 모든 시민에게 향유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사유재산은 아무리 균등하게 분배된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재산과 소유의 공동체였다. 그는 권리의 평등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폐기와 공산주의적 민주주의 수립을 구상했으며 그 실천 방략으로 평등주의자의 음모를 시도하였다. 사상적으로 잘 무장한 혁명적 소수가 동조 세력의 지지 기반 우위에서 무장봉기를 통해 국가 권력을 탈취하고 혁명적 독재에 의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한다는 혁명 전략이 바로 그것이다. 근대성 3은 당시에는 하나의 시도, 미완의 구상에 불과했지만 자본주의를 넘어서려는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적 선례가 되었고 현실 사회주의의 원천인 혁명적 전통의 발원지였다.
B. 이렇듯 프랑스 혁명이 빚어낸 근대성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며 모순적이다.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이후 2세기에 걸쳐 후대가 겪을 1년의 단계적 변화를 압축으로 경험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선험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혹자는 그러기에 혁명이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상 실패한 혁명은 차치하고서라도 성공한 대혁명들조차 대부분 그 근대성의 어떤 단계에서 멈추거나 한 측면에 국한하는데 그쳤다. 예컨대 1640년대의 내전에서 1688년의 명예혁명에 이르는 영국 혁명이나 18세기 후반기의 미국 혁명 기본적으로 근대성 1의 수준에서 그것도 다소간 제한된 형태로 포착되는 것으로 끝났다. 러시아 혁명은 근대성 3은 이룩했지만 근대성 1과 근대성 2를 내면화하는 데 끝내 실패하였고 중국의 공산혁명 역시 기본적으로 근대성 3을 이룩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지녔다. 물론 이런 평가가 지나치게 일면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 역시 기본적으로는 근대성 1을 주조로 가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시 부르주아지라는 새로운 사회 세력이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른바 부르주아 혁명 내지 시민혁명의 경우에만 국한해보더라도 프랑스 혁명의 보편성은 돋보인다. 부르주아들의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때 민중운동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고 부르주아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그 폐지의 강령을 불렀으며 식민지의 경제적 이익에 집착했던 혁명 세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노예제가 폐지되고 한 식민지가 유색인 최초로 독립을 획득했으니 말이다. 영국 혁명이 영국인의 자유에 집착했고 미국 혁명이 보통 선거제를 일부 도입하기는 했지만 흑인의 해방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음과 비교해 본다면 프랑스 혁명이 드넓은 기대지평을 지녔음을 우리는 부정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프랑스 혁명의 무대에 당시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대거 가담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를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간의 혁명 연구의 주 목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서는 프랑스 혁명의 폭발성과 현란함을 야기한 기본적인 조건만을 그려보자. 먼저 지적할 것은 혁명 이전인 구체제의 정치 현실이다. 흔히 구체제의 정치체제를 절대주의라고 하는데 여기서 정치계급은 국왕과 그 혈족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과 일부고의 성직자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부 부르주아들로 구성되었다. 그 수를 최대한 잡아도 혁명 직전 2,800만 명에 달하는 전 인구 가운데 기껏 1%나 되었을까. 구체제에서 정치는 소수 특권층의 노림이었고 민중은 말할 것도 없고 상당한 재산을 지닌 부르주아들도 대부분 거기서 폐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전 인구의 10%가 넘는 부르주아들은 정치적 무능력과 사회 경제적 힘 사이의 괴리를 곱씹으면서 계몽사상을 통해 자의식을 키워가고 있었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프랑스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민중층이 언제든지 정치 무대에 뛰어들 수 있는 조직력을 지녔다는 점이다. 수도로서 파리가 갖는 중요성, 그곳의 소상점주와 수공업자로 이루어진 결코 무산층이라고 볼 수 있는 굳건한 민중세력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
프랑스의 농민들은 대체로 영국의 동류와 마찬가지로 인신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그들과는 달리 대부분 토지 보유자였고 촌락 공동체로 결집되어 있었다는 점 등은 유럽의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도 민중층이 꽤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마련해줬다. 이런 절묘한 사회경제적 구도 속에서 혁명적 상황이 조성되었다. 혁명은 결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그 위기적 상황을 혁명으로 끌어올린 것은 무엇보다도 구체제 정치 계급 내에서의 갈등과 대립이었다. 18세기 프랑스 군주제는 영국과의 이른바 제2차 백년전쟁을 통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렸고 1770년대의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고 수입의 절반 이상을 공채 이자로 내주어야 했다. 프랑스는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니어서 해결책은 있었고 또 국정 담당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가장 부유한 귀족과 성직자 그리고 상당수의 부르주아들은 면세 특권을 누렸던 반면에 주로 농민들이 과세를 부담했다. 따라서 특권층의 세금을 부과하면 재정 적자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것이었다. 만약 특권 계급이 공공 정신을 지녔다면 조세, 개혁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특권에 악착같이 집착했고 모든 개혁을 거부한 채 그간 국왕에게 빼앗겨온 국정 개입권을 되찾으려고 했다. 1787년부터 1788년에 이른바 전 혁명이 벌어진 것이다. 놀랍게도 프랑스 혁명을 시작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아닌 바로 엄청난 기득권을 누렸던 특권 계급이었던 것이다.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 부르주아들은 특권층이 국민의 대변자로 자처하며 국왕과의 혈전을 벌이는 것을 숨지기며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국왕이 굴복했다. 특권층의 요구대로 신분제 의회인 삼부회를 1789년 5월 초에 소집하겠다고 국왕은 약속했다. 특권층은 자신들의 강령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아 자신들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삼부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이제까지 무대 밖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던 부르주아들이 놀라운 순발력을 보이면서 싸움판에 끼어들었다. 그들은 특권층의 정체를 파악하고는 그들을 국민에서 배제하고 스스로 국민의 대변자로 자처하였다. 1788년 가을에서 다음해 봄에 걸쳐 그리고 급기야 삼부의 소집을 통해 완벽하게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해가는 이 놀라운 반전은 부르주아들이 준비된 사람들이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사태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고 자신들의 주장을 명료한 강령으로 제시할 능력과 그것을 실천에 옮길 의지를 지녔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출신 성분에서 결코 혁명을 추구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잃을 것이 많았다. 따라서 혁명적 부르주아지란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존재였다. 만약 혁명의 이 초기 단계에서 특권층이 타협을 모색했더라면 혁명은 그 단계에서 바꿔 말하면 영국 혁명이나 미국 혁명의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사실이지 19세기의 유럽사를 보면 특히 서구에서 지배층이 귀족 위주에서 바로 아래층에 있는 부르주아들을 흡수하여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면서 자유주의를 내면화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도 19세기 중엽 이후에 결국은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1789년을 전후하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특권 계급이 개혁의 흐름에 완강하게 저항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왕과 군주제의 향배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프랑스 군주제는 중세 이래로 특권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희생시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왔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백성의 아버지로서의 이미지를 배양하였다. 그러니까 중세 이래의 오랜 전통은 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특권 계급에 대항하여 국왕이 편민층의 대표격인 부르주아지 및 도시와 한 세력을 이루는 형세였다. 그런데 제3신분 의 대표들이
삼부회를 통해 개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자 프랑스 국왕은 그야말로 유서 깊은 전통을 저버리고 특권층과 행보를 같이하기 시작하였다. 국왕이 귀족과 같은 사회계급에 속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장면이었다.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지 못한 삼부회의 부르주아 대표들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을 뿐이었다. 국왕이 농안하는 군사력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민중층에 호소하든지 그 어느 쪽도 위험하기 마찬가지였다. 전자는 예전과 같은 굴욕적인 삶을 계속하는 것을, 후자는 민중층과의 타협 내지 그들이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뜻했다. 전자를 택할 수 없는 삼부회 대표들로서 가능한 유일의 대안은 결국 민중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이란 구호는 이렇게 해서 나타났다. 1789년 7월 14일의 바스티유의 함락은 이제 부르주아들이 도시 민중층과 결합했음을, 8월 4일 밤의 선언, 농민의 민중층, 곧 농민층에 합류했음을 말한다. 혁명적 부르주아지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왕 플러스 특권 계급에 해당하는 부르주아 플러스 도시와 농촌의 민중의 연합전선이 어떤 항구적인 틀을 갖추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르주아들은 유산자로서 기회만 있으면 민중의 등을 돌려 지배층에 가담하곤 하였다. 프랑스사를 돌이켜본다면 이러한 부르주아지와 민중층의 연대는 참으로 예외적인 것이었다. 1789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도 프랑스 혁명이 이펑 군주제라는 중도적인 길을 통해 종식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였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국왕이 절대 군주제에서 이펑 군주제로의 이행을 굴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권계급이 부르주아들과 권력을 공유하는 타협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기에는 너무 과거에 집착했고 또 완고했다. 이리하여 혁명이 시작되는 그 시각부터 반혁명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생겨나서 혁명에 강한 추동력을 부여하였다. 결국 행동력 있는 민중은 머리 있는 계급에 휘둘리는 것. 부르주아들은 민중층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고 광범위한 동원력을 지녔던 민중들은 부르주아들의 자극 아래 정치화되어 혁명에 이제껏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폭발력을 부여해 주었다. 프랑스 혁명의 그 엄청난 격변, 그리하여 근대성 1의 단계에서 혁명이 마무리되지 않고 근대성 2의 단계를 야기하고 그 경험 위에서 근대성 3을 배태하게 되는 참으로 엄청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급진화가 이렇게 해서 구주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이 혁명은 최소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휘몰아갔던 막대한 동원력을 소진한 뒤에야 진정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에 화평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저 깊은 사회구조의 뿌리를 내린 동력의 탈진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다. 자주